자, 오늘 이렇게 국적도 다르고 탄생한 시기도 제각각이고 파워를 끌어내는 레이아웃도 다 다르지만 4기통이라는 공통점 하나로 여러 가지 매력적인 자동차들을 모아봤습니다. 각각의 엔진룸을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파워를 만들어내는지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EK9 모델입니다. 시빅에서 타입 R 버전에 나왔던 첫 번째 세대이기도 하죠. 근데 우와, 말도 안 된다. 이 차는 지금 20년이 넘은 차거든요. 1600cc 직렬 4기통 엔진이었고요. VTEC이라고 하는 저RPM 영역과 고회전 영역대의 캠 프로파일이 다른 초고회전 유닛의 엔진이었습니다. 6100rpm을 기점으로 VTEC이 고회전 캠으로 변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그 기점으로 해서 확 배기 소리가 바뀌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5000부터 쭉 올려볼게요. 자, 5000, 5500, 6000, 빵! 하고 바뀌죠? 자, 8000, 8500, 9000. 자, 오른쪽 도랑타기를 해볼까? 이 차의 최대 토크는 1.6L답게 겨우 16.3kg대에 불과하지만 그 최대 토크가 구출되는 타이밍이 7500rpm이에요. 무려 7500rpm.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가보지도 못할 그 영역에서 최대 토크가 터져 나오고요. 8200rpm에서 185마력이 나옵니다. 리터당 115마력의 출력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최고 출력 포인트를 지나서도 9000rpm까지 회전할 수가 있다고요. 비록 변속기가 5단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와인딩 로드를 즐길 때는 사실 5단, 6단 상관이 없어요. 그냥 2단을 놓고 다 끝나요. 이 VTEC 엔진을 정말 제대로 운전하려면 VTEC이 터지는 그 RPM 구간, 그러니까 6100rpm 이상을 계속 유지해야지만 정말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진짜 매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무조건 시프트업을 8500 이상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레드존을 다 끌어내 쓴 다음에 그 다음 기어를 올렸을 때 떨어지는 게 대략 6100, 6200 이 근처에서 떨어지게 되거든요. 정말 그 VTEC 존 안에서만 계속 놀 때에는 이 VTEC 드라이버들만 알고 있는 약간의 환희가 있습니다. 터져라 VTEC! 진짜 사람 혼을 쏙 빼놓는 매력이 있네요. 지금 옆에 뭐가 떨어지는지 아세요? 이 차주의 약간 부심인데요. 이 VTEC 튠 잡지가 있습니다. 몇 년도 건지도 모르겠지만 초고회전 VTEC 유닛에 대한 이 RPM 부심이 정말 대단한 언어인 것 같아요. 이 4기통 계열의 자연흡기 엔진 중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이 VTEC 엔진이 가장 그 드라이버들을 잘 이해하는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작은 직렬 4기통 엔진에서 이러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니요. 리터당 115마력,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어느 브랜드도 쉽사리 따라올 수 없었던 양산차 브랜드가 낼 수 있었던 가장 최고의 스펙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사실 185마력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잖아요. 사실 요즘 나오는 어지간한 고출력 신차들도 이 정도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차는 없다고 생각해요. 빨간 헤드를 가지고 있는 혼다의 B16B 엔진이 되겠습니다. 물론 완전 순정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카본 인테이크와 이 대형 오픈형 필터를 장착을 해놓은 상태인 것 같고, JDM이라고 아예 차체에 그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내수 전용 모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운전석과 반대 방향으로 가로 배치, 그러니까 엔진이 이제 우측으로 쏠려 있고 변속기가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앞쪽에 이 스트럿바, 사실 90년대 차량들은 고성능이다 하면은 저 스트럿바가 아주 기본 중인 장치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뭐 이 당시만 해도 차체 강성이
감성이 지금 요즘 나오는 최신형 플랫폼들에 비하면은 진짜 그 비틀림 감성이 많이 부족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브레이스를 뭐 위쪽에 달기도 하고 그 우물정자 프레임 아래쪽에 뭐 보감 킷을 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튜닝들을 많이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주행을 방금 해봤지만 이게 지금 20년이 훌쩍 넘은 나이를 가지고 있는 차거든요. 그런데도 그 6100rpm 이후부터 레드라인 9000rpm까지 터져 나오는 그 토크 밴드의 파워가 거의 신차 수준처럼 파워풀하게 나오는 아주 인상적인 엔진이었습니다. VTEC 엔진 뭐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VTEC 엔진 자체가 뭔가 오류를 일으키는 확률은 정말 극도로 낮은,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작지만 굉장히 매운맛을 냈던 그러한 명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미니 쿠퍼 S입니다. 정말 조그만했던 그때 미니 이후에 BMW 그룹에서 새롭게 만들었던 미니의 첫 번째 모델, 2006년식 쿠퍼 S 모델인데요. 이 R53 모델이 좀 특별했던 것, 이후에 나왔던 2세대, 현행 3세대의 이 미니와 약간 좀 다른 점은 이 소리 들리시나요? 이 하는 이 소리가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사운드 어디선가 들어본 적 분명 있을 거예요. 바로 이탈리안자, 정말 그 미니를 전 세계 이 자동차 영웅으로 만들어졌던 그 영화에 나왔던 주인공들, 그때가 바로 이 슈퍼차저에 기반했었던 R53 미니 쿠퍼 S 모델들이었었죠. 자, 1.6L의 굉장히 작은 배기량의 심장을 갖고 있었던 직렬 4기통 엔진입니다. 하지만 이 튼사의 슈퍼차저의 힘을 받아서 최대 토크가 22.4kg까지 향상이 됐고 최고 출력은 170마력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리터당 100마력 이상을 내는 굉장히 효율이 좋은 그런 엔진이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작은 배기량의 슈퍼차저 조합이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대배기량 최소 8기통 정도부터 슈퍼차저를 썼을 때에도 기계적인 저항으로 인한 출력 저감을 느끼기가 어려운데, 차는 아주 기민한 반응성을 위해서 슈퍼차저라는 굉장히 좀 독특한 선택을 했어요. 우와, 거의 7000rpm까지 회전하는데요? 과급기가 안 달려있는 것 같은 아주 직선적인 스로틀 반응을 보여주면서 배기량이 1.6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의 두터운 토크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차가 진짜 가볍다. 지금 전륜구동에 과급기가 달려있는 엔진이지만 에이펙스를 지나서 이런 어필에서도 풀스로틀을 걸어주는데 부담이 없어요. 정말 굉장히 예측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이 전륜구동의 그립들을 박박 긁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기계식 LSD가 없는 차량인데도 사실 그런 LSD가 특별히 아쉽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예요. 진짜 그 뭐랄까요, 약간 86의 앞바퀴 버전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뭔가 코너에 들어갔을 때 과감하게 계속해서 엔진을 쥐어짜면서 출력들을 다 끌어내 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극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 작은 엔진과 작은 휠베이스와 작은 무게가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빠르고 경쾌하게 아주 절도감 있게 딱딱 움직일 수 있는 댄싱을 차랑 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나왔던 미니의 엔진 중에 정말 원픽이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이 슈퍼차저 1.6 엔진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일단 이 R53 미니 같은 경우에는 후드를 열면 헤드램프가 사라집니다. 1세대 이 R53만 램프가 같이 위쪽으로 딸려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헤드램프가 남으면서 이렇게 후드가 열렸던 타입이었어요. 이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이튼사의 슈퍼차저 유닛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슈퍼차저가 과급한 공기를 바로 위쪽으로 끌어당겨서 여기에서 인터쿨링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인터쿨러의 냉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 엔진 후드 쪽에는 냉각 스쿠프가 인터쿨러를 위해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나온 미니들의 이 밑쪽에 있는 에어 인테이크는 모두가 가짜였어요. 옆쪽으로는 공간이 이렇게 많이 비어 있지만 센터 부분에는 파워트레인이 정말 가득 부피를 메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VTEC 엔진과 동일한 1.6L 직렬 4기통 엔진이에요. 실제 엔진의 블럭은 이 정도쯤에 쇼크 타워 쪽이랑 살짝 겹쳐지는 정도 수준으로 시빅에 비하면은 엔진이 좀 뒤쪽으로 더 물러나 있는 그런 방식을 띠고 있고요. 다른 직렬 4기통들이 일단 운전석의 반대쪽으로 대부분 다 편향되어 있는 그런 설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 미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센터 쪽에 가깝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엔진 마운팅 되는 부위 자체도 양쪽에 있는 스트럿 타워 쪽에서 안쪽으로 한참 더 들어온 부분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미니가 갖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FF 방식에 비해서 좌우로 들어가는 구동축 CV의 그 길이의 차이가 거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계식 LSD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격하게 출력을 쏟아부을 때에도 어떤 토크 스티어의 느낌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코너링의 밸런스도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와, 이렇게 작은 공간에 어떻게 이런 유닛들과 이런 냉각 장치들을 다 우겨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작은 차의 패키징의 쾌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정말 출발한 지 30초도 안 돼서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토요타의 86입니다. 사실 오늘 모인 자동차 중에서는 리터당 출력면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차도 여전히 리터당 100마력이 넘는 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닛입니다. 하지만 86은 리터당 출력 자체를 높이는 의도보다는 이 엔진 자체의 레이아웃을 통해서 차의 운동 성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게 되었죠. 바로 수평대양 박서 엔진입니다. 두 개의 기통이 서로 마주보면서 거울처럼 피스톤이 움직이는 그러한 행정을 가지고 있어요. 86의 이 4기통의 박서 엔진은 사실 파워로 승부를 걸려는 목적이 아니었고요. 아주 낮게 깔린 무게중심, 납작한 상자처럼 좌우로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러한 실린더 블럭을 통해서 이 차의 회주 성능을 강화시키는 데 집중한 모델입니다. 저는 진짜 이 차를 제가 실제로 소유를 했었던 차인데도 처음 소유하고 한 1년 동안은 전륜 서스펜션이 W15인 줄 알 정도로 이렇게 가뿐하게 많은 횡지의 변화를 이뤄낼 수가 있죠. 아, 그리고 소리는 정말 엔진을 쥐어짜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빠르게 튀어나가는 그런 자동차는 전혀 아닙니다만은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처음에 타면 아, 정말 출력이 너무 아쉽다, 이 뛰어난 셰시의 완성도에 비해서 심장이 좀 약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만 아니에요. 이 차랑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아, 이 차의 균형은 지금 이 정도로도 충분히 재미있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엔진의 진짜 묘미는 뭐냐면요, 정말 페이스를 올리면 올릴수록 자기 자신의 존재를 운전자가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그 어떤 중량감을 감추고 사라진다는 거죠. 이러한 4기통 엔진이 우리 곁에 아직 만나볼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맙고요. 그리고 앞으로 신형 86에 올라가게 될 2.4 수평대양 4기통의 자연흡기 엔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정말 그 살짝 아쉬웠던 어떤 토크의 부족함, 이런 부분들을 거의 완벽하게 메꿔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86의 엔진룸은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죠. 엔진 위쪽에 토요타의 로고와 스바루의 로고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바루가 오래전부터 박서 엔진을 애용해 왔었는데 토요타가 스바루로부터 빌려온 엔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토요타의 직간접 분사 시스템인 D4S라는 이 퓨얼 인젝션 타입을 추가를 하면서 4기통이지만 총 8개의 인젝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엔진으로 탄생을 하게 됐죠. 두 개가 180도로 나란히 마주보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실린더 블럭이 굉장히 엔진룸의 아래쪽으로 넓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전체 엔진의 길이 자체도 사실 2.5기통 정도의 길이면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엔진이 옆으로는 넓지만 이렇게는 굉장히 좀 컴팩트하고 높이 면에서도 아주 납작하게 바닥에 깔아낼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사실 2.0으로 200마력을 간 넘기는 출력이기 때문에 토크에 대한 아쉬움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주행을 하면 할수록 그런 파워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본인의 운전 실력에 대한 아쉬움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차가 바로 이 86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은 정말 리터당 출력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CLA 45S AMG 모델입니다. 2리터 직렬 4기통에 트윈 스크롤 터보를 달아서 무려 421마력을 뽑아냅니다. 리터당 마력으로 치면은 거의 210마력 정도의 출력을 뽑아내고 있거든요. 물론 이 전에 나왔던 45 AMG 엔진 역시도 그 당시만 해도 이미 300마력대 후반의 출력의 레이팅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에 M139로 넘어오면서 터보차저의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또 그 안에 내부적인 구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전월 베어링에서 볼 베어링 타입으로 터보차저가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뒤쪽으로 보게 되면 그냥 4개의 4기통에서 바로 터보차저로 연결되는 단순한 배기 매니폴드처럼 생겼지만 정확하게 배기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1, 4번 2개의 라인이 하나로 붙고요. 그리고 2, 3번 실린더의 배기 라인이 하나로 붙게 됩니다. 균등한 배기가스의 타이밍, 간섭 없는 타이밍을 뽑아서 터보차저로 가장 빠른 효율로 보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기존의 이 M133 엔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터보차저가 앞쪽에 존재를 했었는데 이제는 앞쪽은 시원한 공간으로, 뒤쪽을 열기가 많이 나는 핫존으로 아예 역할을 나누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냉각 효율들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었고, 실제로 그 트윈 스크롤 방식으로 들어가는 저 독립적인 2개의 배기 라인 덕분에 저회전에서의 스풀업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부스트압이 무려 2.1바예요. 다운사진 터보들이 부스트를 많이 써봐야 0.8바에서 1바, 고성능 스포츠카 브랜드들이 한 1.2바 정도 쓰는 거를 감안한다면 정말 높은 과급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배기 매니폴드의 형상과 새로운 베어링의 적용, 그리고 터보차저의 위치 변화 등을 통해서 꽝 터보의 어떤 그런 과격한 느낌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저회전 쪽에 아래쪽 토크 밴드를 굉장히 초반부터 높게 끌어올리고 2차의 회전 한계인 7000rpm까지 토크가 전혀 죽지 않고 일관되게 쭉 뻗어나가는 그 느낌이 굉장히 탁월한 엔진이 되겠습니다. 보다시피 똑같은 직렬 4기통들이지만은 점점점 시대가 넘어올수록 엔진룸 안의 공간들이 꽉꽉꽉 차 나가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리터당 210마력을 발휘하는 이 CLA 45 AMG의 주행 성능은 어떨지 지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터당 200마력 이상을 발휘하는 차는 저도 거의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필요한 영역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기술과시형 의도 엔진이기도 하죠. 배기량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끌어내 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집념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 45 AMG는 다른 AMG들처럼 수작업으로 AMG 생산센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엔진입니다. 그리고 그 엔진에는 각각 엔진별 담당자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근데 이 CLA 45를 타면 정말 별의별 소리들이 다 들려옵니다. 이게 뭐 얌전한 엔진이 아니잖아요. 흡기 사운드 비롯해서 터보차저가 이 부스트를 거는 사운드, 모든 이 하드웨어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전부 운전자에게 생생하게 전달이 됩니다. 정말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요. 그리고 정말 뭐 이 실내도 손으로 다 조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장재 곳곳이 떨고 있는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시끌벅적 요란한 자동차예요. 스로틀 오프했을 때 뒤쪽에서 이 파핑이 나오는 이거는 주행 모드가 스포츠 플러스이거나 레이스 모드일 때만 배기관에서 이런 파열음을, 그것도 많이는 아니에요. 한 3번, 4번 이 정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3000에서 4000 그 이하 영역에서는 스로틀을 아무리 과격하게 놓아도 웬만해서는 보글거리는 사운드가 거의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차는 시프트 업을 할 때마다 한 번씩 빵빵 터져주는 이 뱅 사운드가 훨씬 재밌어요. 총을 한 발 한 발 탕탕 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꼭 고회전까지 회전수를 높이 끌어올려서 변속하지 않아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4000rpm 정도에서도 시프트라면 팍 하고 터지죠. 터널 안에서 들으면 정말 되게 통쾌해요. 근데 정말 이 엔진의 그 회전 질감, 그리고 토크를 분출해내는 영역대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게 2.1바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부스트를 쓰는 터보차저인데, 그러면 초고회전 영역대에서만 잠깐 날카롭게 피크 토크 커브가 이렇게 치솟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플랫하게 연료 차단이 되는 7000rpm까지
쌩하고 매끈하게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최대 토크는 요즘 터보 차량들과는 다르게 5000rpm을 살짝 넘어서는 고회전 구간에 올라가서야 51km에 달하는 맥시멈 최대 토크를 본격적으로 내쏟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 영역에서도 이미 40km 이상의 토크를 중속 펀치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루기 편하고 그런 정말 높은 부스트를 쓰는 터보차저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일반적인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다운사이징의 양산형 터보 엔진과 같은 그런 어떤 고급스러운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바퀴 굴린 베이스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421마력의 51kgm의 토크를 냅니다. 그럼에도 포매틱의 지원을 받아서 앞 두 바퀴에 어떤 극한의 토크가 전달되는 상황들을 배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엑셀을 전개하는 이 과정 자체는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이 스로틀의 반응성이 터보 엔진 치고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터보 엔진의 위화감을 굉장히 최소화시켰다는 거죠. 2.1바짜리라고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엔진은 본격적인 스포츠 주행을 하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연료를 들이켜 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차를 가지고 정말 얌전하게 항속주행, 크루징 주행을 해서 장거리 이동을 좀 여유롭게 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꽤 좋은 연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약 50km 넘게 달린 구간에서의 평균 연비가 17.2 정도를 마크를 했어요. 421마력짜리인데 리터당 17km 이상의 연비를 항속 조건에서 보여준다는 거는 연비는 정말 완전 다 포기한 그런 옛날 방식의 터보의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정속주행 연비 테스트를 할 때 이 차가 소비하고 있는 출력, 토크 등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시속 90km 정도 갈 때 요구되는 최소 마력이 한 20마력대 정도를 쓰면서 달릴 수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공기저항 자체도 이 차가 그렇게 저항력이 많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아주 화끈하게 리터당 출력을 뽑아낸 엔진이긴 하지만 차체의 전반적인 구성은 생각보다 에너지 세이빙에 또 특화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에서는 진짜 엔진만 보이는 것 같아요. 엔진 뺀 나머지는 글쎄. 바야흐로 4기통 엔진의 전성기가 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쪽에는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득세를 하고 있지만 내연기관 쪽은 아마 이 4기통 엔진이 가장 장수하면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AMG는 또 이 리터당 210마력을 넘어서는 차세대 엔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조만간 국내에 출시가 될 아반떼 N은 얼마나 이 CLA45S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아반떼 N을 공수해서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